자, 해가 바뀌면서 달라지는 제도가 참 많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정책과 제도가 바뀌는 것들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곧 직장인들은 연말 정산도 해야 네. 되고요. 새해에 달라지는 관심 있는 게 이제 아마 세금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연말정산 바쁘실 것 같은데요. 예. 내년 연말정산 하실 때는 좀 많은 부분이 바뀌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이 이 개인 소득세율이 상향 조정됐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조정됐다라는 건데요. 네. 지금 저거에 바뀐 이제 소득세율 구간입니다. 기존에는 1억 5천만 원에서 5억 사이가 40%로 적용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잘랐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에서 3억은 38%, 3억에서 5억은 기존의 최고소율이었던 40%, 그 다음에 과세표준 기준 5억 원 이상의 42%라고 신설이 하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 좀 높아졌습니다. 고소득자들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모양이에요. 그렇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과세표준 기준으로 이제 5억 원. 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한 6억 이상 버는 분들인데요. 예. 4만 명 정도가 있고요. 네. 과세표준 3억에서 5억 정도가 지금 5만 명 정도가 올해 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바뀐 소득세율 적용받는 분들은 9만 명 이상, 한 10만 명 정도가 이 바뀐 제도에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또 기업들 법인세율도 높아진다는데 그 기준이 과세표준 3천억 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순익 기준으로 3천억 원. 이제 당초에는 2천억이었었는데 네. 아마도 이제 3천억 정도로 실질적으로 이 상향 조정되는 그 기업들의 대상을 좀 줄이는 그런 효과가 나왔었는데요. 네. 현재 보면은 우리가 이제 최고세율,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였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세표준, 영업이익 3천억이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다시 25%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22%, 25%, 좀 많이 익숙하셨을 텐데 네. 당초에 MB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최고세율이 25%였거든요. 그것을 22%로 낮춘 것을 이번에 다시 이제 환원했다, 돌려놓았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면은 몇 개 정도나 될까요? 그런데 국내 대기업 기준으로는 77곳, 한 아. 80곳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인상을 통해서 물론 이제 작년처럼 올해도 이제 영업이익 순이익이 좋다라는 기조하에 한 2조 3천억 정도 세수가 더 거치는 그런 재정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체로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큰 대기업들이라든지 고소득자에게는 세금 부담이 좀 늘어나는 대신에 그럼 서민들에 대해서는 뭐 반대 급부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서민들, 일반 국민들에게는 조금 다양한 세제 혜택들을 좀 주게 되는데요. 예. 가령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서 백화점에 쓸 때하고 전통시장에서 쓸 때 공제율을 한 10%포인트 정도 더 해주는 뭐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해서 ISA,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계좌를 통해서 번 돈에 대해서 비과세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봉 그러니까 1,900, 5,5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이런 효과도 있고요. 네. 또 하나 의료비 중에서 중증 질환하고 희귀성 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 공제가 계속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큰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기부가 많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 공제가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금과 함께 또 관심이 큰 것이 주거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연간 20만 호씩 5년간 총 1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로 공공임대 65만,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공공분양 15만 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우선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 대해서 소형 임대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 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으로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주거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결혼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합니다. 시세의 80% 수준으로 7만 가구를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고령 가구 주거 지원을 위해서는 연금형 매입 임대 제도를 도입합니다. LH가 고령자 주택을 매입을 해서 청년 등에게 임대를 하고 매각 계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됩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은 늘리고 네. 또 다주택자들을 겨냥해서는 대출 액수가 많이 줄어들죠. 신DTI가 적용이 돼요. 그렇습니다. 뭐 당장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게 강력한 대출 규제입니다. 네. 근데 아마도 일선 시중은행에서는 이제 작년 12월부터 이걸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미 많이 적용을 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정확히는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중 대출 규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신DTI라는 겁니다. 이 신DTI, 이 DTI라는 자체가 자신의 급여 대비해서 연간 지불하고 있는 그 원리금의 비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40% 밑으로 이제 규제를 한다는 건데 신DTI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기존에는 하나의 이제 대출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선 추가로 또 대출을 받았었을 때 당초에는 이미 받았던 것은 이자만 포함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새로 받을 거에 원리금을 포함하는데 앞으로는 대출 2개가 있으면은 2개도 다 이쪽도 원리금, 이쪽도 원리금을 합산해서 이 DTI를 계산한다. 이렇게 되니까 아마도 추가 대출은 거의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연소득 7천만 원의 한 이제 이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하고 기존에 1억 8천만 원 정도의 대출이 있어요. 그래서 집을 한 채 샀는데 이분이 서울 시내에 8억 원 하는 이제 대출을 받아서 또 집을 살려고 합니다. 네. 이럴 경우에 기존의 DTI로는 한 3억 8천만 원, 3억 9천만 원까지를 두 번째 집 살 때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네. 이제 신 DTI가 적용이 될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 2억 9,700만 원. 그러니까 거의 한 뭐 6천만 원, 8천만 원 이상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게 물론 이분이 이제 자산가이면 모르겠지만은 기존의 원리금도 내야 되고 또 8억 아파트라면은 이 대출이 지금 뭐 3억이 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5억 정도의 실탄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신 DTI를 통해서라면 이제 추가 대출, 두 번째 대출을 통해서 또 집을 사는 것은 거의 좀 힘들지 않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또 청약 조정 대상에는 양도세가 중과세 된다고 하는데 이게 4월부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건 4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집을 처분할 수 있는 이제 기간이 1월부터 3월인데요. 네. 핵심 내용은 2주택자, 3주택자에 갈수록 기존에 이제 40% 정도의 그 양도세에서 10% 포인트씩 중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에는 60% 플러스 알파 거의 62%의 양도세를 중과를 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는 것은 이 양도세 중과뿐만이 아니라 이 법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 기존에는 장기 특별 보유 공제라고 해서 살지 않은 사람도 한 뭐 10년, 15년 보유했을 때 공제를 해주는 폭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네. 이 장기 특별 보유 공제도 이제 안 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 4월 1일 이후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에는 글쎄요, 뭐 차익에 따라서 굉장히 세금 폭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보유세 얘기를 좀 해보죠. 김동연 부총리가 다주택자들의 보유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를 뭐 고려하고 있다. 과세 형평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 이게 좀 문맥이 좀 복잡한데요. 네. 결국에는 보유세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제 보유세 인상을 어제 김동연 부총리, 뭐 기획재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보유세라는 게 크게 두 가지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네. 이 종부세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나리오는 다양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보유세 인상이라는 게 네. 세율 인상으로 가게 되면은요. 네. 재산세율 인사라든가 종부세율 인상으로 가면 이게 입법 문제입니다. 다시 국회를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지금 기획재정부,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보유세 인상은 이제 과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그 기준 시가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좀 연구 대상이라고 하고요. 아마도 6월 중에 그 연구 결과가 발표돼서 큰 틀의 보유세 인상안의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또 최저임금 인상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바로 시간당 7,530원. 16% 가까이 이제 올라서 큰 폭으로 오르게 됐었는데요. 월급으로 따지면은 이제 157만 원 시대가 열렸고 네. 작년 대비 이제 22만 원 월마다 이제 올랐으니까 정부는 그 22만 원을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뭐 내수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상공이나 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부담으로 올 텐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도 있겠죠. 네, 그게 이제 바로 일자리 안정기금이라고 해서 이게 급작스럽게 큰 폭의 인상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네. 약 한 3조 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이 30인 미만 이제 업장에 대해서 1인당 13만 원씩을 매월 그 일자리 안정기금에서 당국에서 이제 해당 고용자한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 13만 원이냐? 앞서 제가 월급이 22만 원 오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중에서 13만 원은 일단은 정부에서 세금으로 책임지고 9만 원은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해라. 그 9만 원은 뭐냐? 당초에 최저임금 인상안이 올랐던 그 상승분만큼만 일단은 부담을 하고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올랐으니까 이것은 이제 안정기금에서 지급하겠다라는 거였는데요. 네. 실은 이제 여기를 놓고 좀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과연 네. 일부 소상공인의 이 피해를 과연 세금으로 이걸 보조해 주는 것이 맞느냐, 뭐 이런 다양한 논란, 또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 논란도 있었지만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이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도 올랐는데요. 거기에 또 병사들의 월급도 올랐습니다. 2배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표를 보면은 되는데요. 병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21만 원에서 40만 원. 2등병, 2병도요, 16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상병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88%가 올랐다라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올해 국방비 증가율이 7%나 올랐습니다. 하고, 이제 저 장병 봉급에 7,600억 정도가 할애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좀 봤더니 대부분의 장병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저 돈은 병역돈을 계속 저축을 해서 뭐 학자금이라든가 부모님께 드리겠다 네. 뭐 이런 다짐들을 밝히고는 있는데 막상 저도 군 생활을 좀 돌이켜보면 좀 쓰게 됩니다. 이게 자꾸만 그런데 다들 아껴서 뭐 학비에 보태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예전에는 그 산업재해인지 업무상 뭐 연관성 있는지 참 가리기가 힘들었잖아요. 네, 이거 참 논란이 많았었는데 올해를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산재,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서 기존에는 출퇴근할 때 통근 버스에 한해서 사고가 났을 때만 네. 산재로 인정을 해줬거든요. 출근길, 퇴근길에.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대중교통, 자가용, 심지어 자전거도 이제 산재 인정을 해준다라는 것이고요. 이 그 산재라는 것이 꼭 업무뿐만이 아니라 가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용품을 잠깐 물품을 구매하러 밖에 나갔다 오는 도중에 뭐 사고가 났다든가.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예. 네. 그다음에 직무교육을 받으러 딴 데 연수원을 갔다 왔을 때 이런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게 아하. 산재냐 아니냐. 그런데 이런 항목들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이제 산재로 포함이 된다. 이렇게 유권 해석이 내려졌습니다. 네. 또 앞으로는 그 소방차에게 길을 터주지 않은 운전자 과태료가 200만 원이네요. 네. 기존에 20만 원이었었거든요. 아하. 10배 인상이 돼서 이제는 200만 원이고요.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그냥 갈 때는 비켜줄 필요는 없지만 사이렌 울리고 갈 때는 무조건 비켜줘야 된다. 아니면 네. 과태료 200만 원, 10배 인상이 됐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이제 새 달력을 받아요. 그러면은 올해는 쉬는 날이 몇 개나 되나 이제 이렇게 그 체크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올해 그 좀 새 보셨어요? 저는 안 세봤습니다. 굉장히 많던데요. 네, 굉장히 많고요. 지금 당국이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있는 이 대체 공휴일을 좀 더 확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임시 공휴일을 지정을 하면서 뭐 너무 빨리 지정했네, 늦게 지정했네, 뭐 말이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아마 연초에 이런 임시 공휴일이라든가 대체 공휴일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 밖에도 지금 이제 공공 부분에서는 연가 저축제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올해 만에 하나 그 연차를 다 못 쓸 경우에는 네. 올해 연차를 내년 연차에 넣는 오. 거예요.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일단은 우리나라도 이제 여름휴가 2주, 여름휴가 3주 같은 유럽에서만 가능한 바캉스가 를 이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다라는 그렇군요. 건데요. 근데 이제 네. 그렇게 오래 갔다 오면은 자리 치워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공공 부분부터 이제 시작이 한다고 하고요.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도 1년 차긴 하지만 최대 11일의 연차를 보장해줘라. 이런 것도 함께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올해부터도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교통법규에 대한 그 징벌적인 조항들이 좀 강해졌습니다.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은 유치장에 갈 수 있대요. 몇 번을 그렇습니다. 해야 되나요? 네. 일단은 연간 10회를 이제 위반했다. 원칙을 냈다라는 경우에는 예.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이 일단은 오릅니다. 네. 이제 그런 다음에 이분들에 한해서 이분들이 추가로 3회 이상 또
또 규칙 신호 위반을 했다라든가 이런 범칙법을 납부하게 될 경우 이제는 단순히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그 30일 미만의 유치장 구류 처분까지 굉장히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근거냐라고 했더니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 10회 이상, 1년에 10회 이상 막 과태료 막 범칙 신호 위반한 사람들의 사고율이 높더라. 특별 관리할 명분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저게 주정차 위반도 들어가나요? 그래서 모든 그 뭐 딱지떼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연간 10회를 다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조심해야겠네요. 바로 시행은 되지 않고요. 일단은 대형차 위주로 됐다가 7월부터 이제 전차로 이제 확산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공중 화장실 휴지통이 없어진다는데요. 이것도 많이 뉴스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독특한 화장실 문화가 있어서 공중 화장실에 그 휴지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지를 거기다 이제 담게 되는데 이제는 그것이 사라지게 된다. 예. 근데 과거에는 이제 뭐 변기라든가 이런 하수도에 물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원치 않아서 그런 문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네네. 이제는 이제 그렇지가 않다. 다만 여성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은 이제 따로 설치해 두겠다. 공중 화장실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 이 파이프의 구경이 달라서 그렇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완전히 괜찮기 때문에 네, 굳이 네. 그것을 휴지통에다가 따로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막히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